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길다면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노출된 환경에 따라 저와는 다른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 생활을 꽤 오랫동안 해오면서 오로지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누군가 대신 해주지 않는다는 것 또한 정말 뼈저리게 배웠고요. 이야기의 시작에 앞서 제가 느낀 저의 결혼 생활은 고단하고 한없이 외로웠어요. 저를 그렇게도 외롭고 힘들게 한 사람과 또 그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30이 넘는 나이임에도 시집도 못 간 노처녀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걱정을 한몸에 받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결혼 정년기도 많이 늦춰졌고 또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젊은 사람이 많지만 제 부모님과 같은 동년배분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겠죠. 그러니 결혼 정년기가 지난 제가 연애도 안 하고 회사 외에 다른 바깥 활동도 잘 안 하는 편이었으니 부모님에게는 골칫덩이일 수밖에요. 그렇게 맞선을 봐보라고 강요하던 부모님은 결국 자신들이 알아봐준 혼처 자리에 저를 강제로 내몰았고 그 자리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친정아빠는 제가 어린 시절 인연이 닿아 그 뒤로는 가깝지는 않지만 가끔 안부 연락을 하며 지내셨어요. 그때도 우연히 안부 연락을 주고받다가 시아버지의 아들이 혼자이며 아직 결혼 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아빠는 선자리를 잡고 제게 강요를 했던 거죠. 어린 시절 우스갯소리로 시아버지와 아빠가 자식들 둘 다 늦은 나이에도 결혼을 못하고 혼자 있다면 결혼을 시켜버리자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다는데 그게 정말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부모님께서 결혼을 강조할 때 반항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도 결혼은 꼭 절실히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늘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우리의 결혼에 불만이 없는 듯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 혼자 양가 부모님께 제 의사를 피력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요. 남편도 나중에는 제게 어차피 둘 다 그렇다 할 결혼 상대도 없고 어른들이 발벗고 나서서 우리의 관계를 응원하는데 그렇게까지 반항하는 것은 불효라면서 적당히 시위해봤으면 이제 자신과 혼인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까지 제게 그렇게 이야기하니 꼭 저만 유난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거예요. 결국 제 반항은 그 누구에게도 티끌만큼의 영향도 가지 않았고 되려 아집쟁이가 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제 주장은 힘도 쓰지 못하고 사랑이 뭔지도 모른 채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이 사랑이 없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첫애를 임신했을 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꽤 자상한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었어요. 결혼 후 신혼집 집들이를 하게 되어 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남편이 저를 대하는 모습에 친구들에게 엄청난 부러움을 살 정도였다니까요. 친구들은 남편이 저를 대하는 언행을 보고 제게 애인도 없고 결혼 계획은 더더욱 없다더니 왜 번갯불을 콩 볶듯 급히 결혼까지 했나 했더니 이렇게 좋은 남자를 잡으려고 했던 거냐는 말까지 했어요. 남편은 그 정도로 사랑이 없이 결혼한 부부라고 생각조차 못할 만큼 제게 잘 대해줬어요. 거기다 친구들 앞에서는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게 행동을 했으니 친구들이 제 남편이 다 애처가라고 오해하는 것은 당연했고요. 그렇게 남편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지내다 보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이 사람 진짜 내 남편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신뢰도 조금씩 하고 마음이 열렸어요. 하지만 점점 행복해져 간다고 느꼈던 결혼 생활은 몇 년이 채 가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이 저를 무척이나 챙겼죠.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억적같이 굴었던 것이 바보 같다고 느껴지기도 했어요. 시집살이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평범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출산하고 난 뒤부터 시부모님의 행동은 싹 변했습니다. 물론 남편의 행동까지도 말이에요.
사실 제게 결혼을 막 했을 당시부터 저를 앉혀놓고 서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어요. 골반이 넓은 것이 애 낳기는 수월하겠네. 참말로 다행이다. 아버지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인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 삼신할매가 점주를 좀 잘 해줘야 할 텐데. 그치 엄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들어주시겠지. 혹시 모르니까 약도 좀 지어 먹어야 쓸라나. 아가, 우리 집안은 손이 귀하니까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해. 알겠지? 맞아. 당신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딸도 좋지만 무조건 첫째는 아들이어야 해. 명심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게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그렇게 했어요. 하늘이 정해주는 아이 성별을 저더러 어쩌라는 건지.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별말 못했던 건 시어머니가 제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러 다니셨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초칠 수 없으니 그냥 잠자코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저를 사지로 내몰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0달의 시간을 제 뱃속에 품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온 우리 아이는 아들이 아닌 딸이었어요. 저는 성별에 개의치 않고 건강하게만 낳아주길 바랐는데 참 다행히도 너무도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첫째가 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이유로 저는 시댁 식구의 미움을 한 몸에 받아야 했어요. 남편의 태도도 시어머니와 다르지 않았고요. 그래도 남편과 저의 결혼에 처음부터 적극적이셨던 시아버지는 다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 한통속이더군요. 저는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산후조리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뭘 잘했다고 산후조리를 받느냐며 구박했고 남편도 그렇게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수차례나 이야기했는데 다 망쳤다며 저에게 원망의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저를 보면 한숨을 푹푹 쉬면서 혀를 끌끌 차곤 했죠. 그래놓고 저의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잘 좀 챙겨달라고 부탁 연락을 했을 때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만 번지를 하게 했다는데 저는 당장이라도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니까요. 저는 아이가 조금 더 커서 예쁜 짓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시부모님과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돌이 다 되어갈 때까지 딸아이를 단 한 번도 품에 안아본 적 없으셨어요. 되려 애가 울 때면 시끄러 죽겠다고 입 좀 막으라고까지 하셨죠. 그리고 날이 갈수록 시집살이는 심해져만 갔어요. 제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 시어머니는 아들도 못 낳는 애라 그런지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화를 내곤 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편은 그래도 딸이 자신의 핏줄이라고 아빠가 되었다는 것을 점점 체감하더니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할 때부터는 예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애지중지하였어요. 시모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래도 제 자식을 예뻐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는 노릇이니 남편에게는 말을 아꼈죠. 하지만 남편이 아이를 예뻐할수록 시어머니는 저를 더욱더 괴롭혀댔어요. 애 들쳐매고 수시로 시댁을 왔다 갔다 해야 했는데 하다하다 자기들 찬거리 사는 장을 저한테 봐오라고 할 정도로 똥개훈련을 시켰어요. 그렇게 고된 시집살이를 당하며 기 한 번 제대로 못 편 채 지내다 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은 동네에 작은 슈퍼를 운영했어요. 그럼 그가 가족들 몰래 돈놀이를 하다가 그 슈퍼까지 다 날려먹은 겁니다. 자기의 입으로는 투자했다가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그게 투자일 수 있겠어요. 그 슈퍼뿐이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죠. 남편은 저희가 지내고 있던 집 전세금까지 저 몰래 집주인에게 집을 언제까지 빼겠다며 미리 당겨받았고 그 돈마저 다 날렸더군요. 그래놓고 제게는 너무도 태평하게 우리가 갈 곳이 없는 곳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노발대발하냐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 어린아이를 아빠도 없이 키우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 때문에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나마 있던 적은 재산까지 탕진하고 시댁에 얹혀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시집살이를 시키는데
정말 바닥에 엉덩이 잠깐 붙이고 있을 짬도 없도록 저를 시켜먹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이를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꼴도 보기 싫으니 안방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라며 난리를 치기도 하고 아이가 어지르고 노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눈치를 보며 더부살이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참 황당한 것이 남편이 저 모르게 저지른 그 일이 다 제 탓이라며 시어머니가 분노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결혼 후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큰소리치며 따져 물었어요. 얼마나 네가 무능하면 내 아들이 그런 선택까지 했겠니? 한 번도 그런 속을 썩여본 적이 없는 애라고.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으면 그러느냐 말이야. 어머님, 가장의 무게가 힘들어서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포장은 투자라고 좋게 보이려고 하지만 사실 투자가 아니라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마치 제가 내몬 것처럼 말씀하세요? 아이 뭐야? 지금 네가 어디 시애미 말에 말대꾸를 해? 뚫린 입이라고 개념도 없이 말이야. 너 같은 것을 만나서 내 아들이 점점 망가지는 거잖아. 그러니 너 때문 맞잖아. 내가 뭐 틀렸어? 저 같은 것이 어떤 것인데요? 왜 저를 만나서 망가진다고 하세요? 어머님 아들이 애아빠식이나 되었어도 돈 무서운 줄 모르고 그딴 행실을 한 게 왜 저 때문이냐고요. 큰 소리 쳐야 할 사람은 저예요. 남편이 저지른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저와 아이가 가장 큰 피해를 봤으니까요. 피해본 제가 아닌 남편을 꾸짖으세요. 엄한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네가 아들도 못 낳아놓고 남편 내줘도 못하니까 내 아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 아주 뻔뻔하기 짝이 없네. 네 부모가 이따위로 가르치디? 시부모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이나 하라고? 아버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들을 못 낳고 내조를 못해서 남편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지 않겠니? 다투면 그만하고 각자 일이나 해. 소란 피우지 말고. 도대체 내조와 노름이 무슨 상관인가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시부에게 당신 생각을 물었더니 누가 한통속 아니랄까봐 저를 힐끔 쳐다보고 시선을 돌리더니 여자하기 나름이라며 제 탓이라는 것을 돌려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걸 해본 적도 해볼 생각조차 안 해봤을 거라면서 어찌나 대놓고 두 분이서 저를 흉보던지. 남이 보면 제가 아주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줄 알 정도로 저에 대한 안 좋은 말을 늘어놓았어요. 저는 귀 닫고 눈 감고 싶은 마음에 거실 한켠에서 혼자 놀고 있던 딸아이를 안아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시어머니가 싹바가지가 없다며 어떻게 저런 행동을 어른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게 들으란 식으로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일이 그날뿐이었다면 다행이지만 저는 시댁에서 지내기 시작하면서 점점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감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디 터놓고 이야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누구에게 이 고충을 이야기하겠어요. 친정 부모님께 이걸 이야기한다면 이런 집인 줄도 모르고 싫다던 제 고집을 꺾으면서까지 시집 보낸 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또 제게 미안해 하시겠나 싶어서 말할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혼자 모든 걸 참아내야 했죠. 그나마도 시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라 저를 크게 나무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웃기게도 시아버지와 단 둘이 있는 시간이 가장 마음이 편했습니다. 적어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남편과 시어머니에 비하면 없는 사람 취급해주는 시아버지가 훨씬 나았어요. 하지만 자녀 계획에서만큼은 시아버지도 양보는 없었어요. 딸아이가 두 돌이 지나자 또다시 시댁 식구 모두가 나서서 둘째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또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말로 애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정신 못 차리고 집이며 슈퍼며 다 말아먹은 남편놈과 사랑을 나누고 싶겠어요. 그것도 제 탓이라며 제가 덤탱이 쓰고 나쁜 년이 되어버린 시점에서 말이에요. 진짜 남편이고 시댁이고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정내미가 뚝뚝 떨어져서 사랑을 나눌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모가 그새를 못 참고 남편에게 사적인 것까지 캐물었고 남편은 속도 없이 다 털어놓았더라고요. 그러니 시모는 첫아이와 나이 터울이 많이 나면 안 좋다는 것을 핑계로 둘째 임신을 강요한 건데요.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던 것은 날까지 정해주며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남편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여자 구실도 못하면 그게 사람이냐며 면박을 주었어요. 그때의 창피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지낸 지 8개월 만에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전혀 반갑지 않은 이 임신 소식이 시댁 식구를 웃게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하자 갑자기 퇴소를 전환해 첫애를 막 임신했을 당시처럼 갑자기 저를 살뜰히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들을 갖게 해주는 이야기라며 약까지 다려왔어요. 사소한 집안일은 자신이 전부 하겠다며 발벗고 나서더니 제게는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몸은 정말 편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늘 불편했던 게 또 딸이 태어난다면 그때는 얼마나 더 천대를 받아야 하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에 가득했죠. 제가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였을까요? 10달이 지나고 출산을 했는데 또 딸을 낳았어요. 남편은 딸이라는 것을 알고는 출산 날을 제외하곤 병원에 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짐과 아이까지 안고 집으로 가야 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을 열고 들어갔는데 저를 보자 뛰어오는 딸, 저를 반기는 건 딸아이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애 낳고 집에 온 제게 고함을 쳐댔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양심도 없지. 챙겨주는 거 다 얻어먹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해줬는데 이렇게 배신을 해? 이 쓸모도 없는 거. 식충이 같은 년이 왜 우리 집에 시집을 왔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요? 다 어머님 손주인데 좀 성별 가리지 말고 예쁘게 봐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아들 낳고 싶다고 낳아지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예쁘게 보여야 예뻐하지. 내가 노는 이 손이 귀한 집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아들 낳는 게 그렇게 어렵냐? 죄 많은 내년이 우리 집에 시집와서 재수온 붙은 거야.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안 풀리는 게 말이나 되느냔 말이야. 당장 네 딸들 데리고 나가. 이 재수없는 거사. 시어머니가 제게 그 난리를 치는 동안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더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 애들을 데리고 곧장 시댁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어요. 출산해서 산후조리를 받고 있을 제가 갑자기 찾아오자 부모님께서는 많이 놀라셨어요. 저는 더는 제가 당한 수모들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그간 당했던 시집살이며 온갖 홀대까지 다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에 친정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첫째는 엄마인 제가 우니까 덩달아 따라 울고 친정엄마는 제가 그간 많이 힘들었을 걸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던 거죠. 친정엄마는 자신이 나서서 제 산후조리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그렇게 지낼 수는 없었어요. 그때까진 애들을 아빠 없이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강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친정부모님께 우리 가족이 시댁에 와서 나와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부모님께서는 딱 우리 네 식구가 지낼 수 있을 만한 집을 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집으로 들어가기 하루 전 마침 남편이 친정집에 찾아왔어요. 저를 데리러 왔다고 말이에요. 부모님은 자신들의 도움으로 지낼 집을 얻었으니 그만 시댁에서 나와 따로 살라고 이야기하며 한 번만 더 저를 그런 저급한 대우를 받게 둔다면 그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날 내가 기댈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든든한 것이라는 걸 처음으로 몸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사 당일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 남편이 데리러 오기도 전에 애들을 데리고 먼저 들어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가 시댁에서 나가는 것을 엄청 반대했습니다. 제게 전화까지 해서는 노발대발하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까지 대면서 아들 낳기 전에는 절대 분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모는 우리가 나가는 것이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식모살이 하듯 시댁의 모든 잡일을 다 도맡아 했으니 얼마나 편했겠어요. 꼴도 보기 싫은 것보다 자기 편한 것이 우선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번은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를 설득시켰어요.
친정부모님이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알았으니 더 오해를 살 수 없다고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또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비쳐지는 것은 싫었는지 큰 소리는 못 치더군요. 그렇게 간신히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고 따로 지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성화에 저는 애 둘을 키우면서도 시댁에 일주일에 2-3번씩은 꼬박꼬박 찾아가서 시모가 미뤄둔 잡일들을 대신 해주고 와야 했어요. 그래도 같은 공간에서 종일 함께 생활하던 지옥 같던 날보다야 훨씬 편했고 눈치도 덜 보여 감사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분가한 뒤 다시 가장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으니 이제야 평범하게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아볼 수 있겠다 하는 기대도 해볼 수 있었으니 마음 자체가 좀 더 너그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지낸 지 5년, 남편의 직장은 좀 안정적이게 자리를 잡았고 여느 가정처럼 정말 평범하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여전히 들들 볶긴 했지만 남끼리 만나 평생을 사는 건데 그 정도 불화가 없겠냐 하는 마음으로 버티니 그냥저냥 살게 되더라고요. 남편의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지원을 해줬는데 그 전에는 애 키우랴 시댁 챙기랴 바쁘게 살아 저를 보살필 정신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느껴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무슨 일인지 남편에게 이번은 미루지 않고 검진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 나이도 젊은데 무슨 검진이냐며 툴툴대면서도 크게 안 좋은 내색은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애들까지 친정에 맡기고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고 왔어요. 그런데 얼마 뒤 검진 결과가 나왔을 때 병원에서 제게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자궁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암이라는 소식에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위압감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도 의사가 희망이 있다며 수술하고 치료를 잘 받으면 될 거라고 안심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남편의 직장이 안정적이어졌다고 해도 돈을 모으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비상금으로 한 푼 두 푼 모아둔 것이 있다곤 하지만 수술비로는 택도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제 힘으로는 당장 수술할 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결국 저는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과 시부모님께 자궁암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수술비 좀 보태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넌 우리 집안이랑 원수라도 졌니? 아들도 못 낳고 시부모 모욕도 모자라. 이제 뭐? 암? 그래서 기어코 수술하려고? 제 경우에는 수술 후 경과가 좋대요. 애들도 아직 어린데 무슨 수를 써서든 낳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열심히 아끼면서 모은다고 모았지만 수술비로는 많이 부족해요. 여보, 어머님, 아버님, 제가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아이 뭐? 돈도 없으면서 수술을 받겠다고 하는 거야 지금? 너 진짜 우리가 우습니? 우습다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염치 없지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처지라 그런 거예요. 여보, 당신도 우리 형편에 대해 말씀 좀 드려줘요. 응? 아들이 이야기한다고 뭐가 바뀌겠니? 내가 왜 그 돈을 너한테 줘야 하니? 염치 없으면 손 벌릴 생각은 하지도 마. 아들도 못 낳는 것이 더 살아서 뭐하게? 수술 못해서 죽는다고 해도 너무 걱정 마렴. 네가 없으면 애들은 네 친정 부모님이 잘 키워주겠지. 어머님,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어린데 엄마 없이 자랄 애들 생각해서라도 좀 도와주세요. 여보, 당신도 뭐라고 말 좀 해줘요. 꿀먹은 벙어리 마냥 그렇게 있지 말고요. 예. 왜 뭔 사람을 잡으려고 들어? 너네 아들한테 손 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우리를 뭘로 보고? 네가 아픈 건 너 알아서 해결하란 말이야. 아무리 사정해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모가 땡전 한 푼 도와주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지 제가 사정하는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며칠 동안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거스를 수 없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눈물을 머금고 또다시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제가 아픈 것을 알리는 것만도 너무나 죄송스러운데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수술을 할 수 있었으니 말이에요. 결국 제가 수술을 받고 투병하는 내내 아이들은 친정엄마가 돌봐주었고 제 간호도 엄마가 다 해주었어요.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을 때도 수술을 받은 뒤 치료하는 동안에도 시댁 식구들은 병원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이라는 놈도 애를 장모인 친정엄마에게 맡겨놓고 애들을 보러 가지도 않았고 병원에도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남보다도 못한 가족이라는 것을 너무도 깨닫게 된 시간들이었어요. 저는 수술을 받고 한참 만에야 통원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통원 치료를 하는 동안에도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친정에서 머물렀습니다. 엄마의 간호를 받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건 핑계고 남편의 얼굴을 꼴도 보기 싫었어요. 남보다도 더 남 같은 사이에 삶아떼고 지내기 싫어서요. 저는 친정집에서 지내는 동안 건강을 많이 회복해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말렸지만 제가 돈 때문에 이래저래 힘들게 살아보니 경제적 여유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어요. 결혼 후 저의 첫 경제활동이었죠. 제가 손재주가 좋은 편이었는데 운 좋게도 가죽 공방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걱정하던 부모님도 제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후로는 한결 마음을 편해하셨고요. 제가 친정에서 지내는 내내 연락 한 통 없던 남편이 그 생활이 익숙해졌을 무렵 연락을 해 집으로 그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 생활이 너무도 좋아 그 숨막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연락해온 그날을 기점으로 며칠 내내 계속 연락하더라고요. 아이들과도 영상통화까지 해가면서 보고 싶다고 쇼를 하는데 아이들이 영상통화로 보고 난 뒤부터는 매일 남편의 이야기만 하며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대신 지금 제가 하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은 후에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우리 집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시모가 집에 방문하니 남편이 왜 안 하던 쇼까지 하면서 저를 집으로 불렀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건강을 되찾아가는 동안 남편은 대장암 판정을 받았던 겁니다. 제가 들어오라고 했던 이유도 자신을 병간호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고요. 아니 어떻게 같은 애 부부인 저랑 남편이 같이 암에 걸린 건지 기가 차고 황당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황당한 건 시모와 남편의 거지 같은 행동이었죠. 네 건강도 좋아졌다고 하니 다행이구나.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만 정리해. 그리고 이 집도 내놓으렴. 우리 집으로 다시 들어와. 저는 일을 관둘 생각이 없어요. 학갈 생각도 전혀없고요. 남편이 암투병으로 제가 대신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어머님께서 우리 아이들 좀 봐주시고요. 이게 뭐라는 거야? 내 아들이 암투병을 하는 동안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테니까 이 집 빼서 내 아들 치료비에 보태고 넌 병간호 해야 할 것 아니니? 이 집 빼서 어떻게 병원비로 보태라는 거예요? 전 그렇다면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병원비를 보태주시면 되겠네요. 저는 애들 때문에라도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병간호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니 어머님께서 하시고요. 입 다물어?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죽을 뻔하다 살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 좋게 봐주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분수도 모르고 기어올라. 시어머니는 제가 자신의 말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났고 결국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제 얼굴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손톱까지 세우는 바람에 제 뺨에 상처까지 냈어요. 따끔거리는 통증에 살짝 제 손을 올려다 떼어보니 혈이 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저희가 사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저를 대한 적은 없었기에 이 상황에 아이들은 겁을 먹고 말았어요. 아이들은 제 얼굴을 보고 엉엉 울기 시작했고 그런 아이를 시어머니가 힐끗 노려보았는데 눈이 마주쳤는지 첫째가 둘째의 손을 잡아 끌어 황급히 작은 방으로 도망가듯 뛰어들어가 방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제정신의 시어머니를 상대할 수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잡아 끌어 현관에다 패대기를 치고 싶은 것을 꾹 참으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제가 자궁암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병문안 한번 와봤어요? 수술비 조금이라도 보태줘봤냐고요. 당신 새끼 아픈 거니까 병원비고 병가누고 다 당신들이 알아서 해. 이 양심이라곤 쥐뿔만큼도 없는 것들. 뭐야?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너랑 내 아들이 같아? 응? 어떻게 와이프라는 것이 남편이 아프다는데 그딴 말을 해? 남편이 아파서 아내인 너한테 병간호하라는 게 뭐 큰 대수라고 난리야. 귀한 아들이라며 품에 끼고 살더니 정작 아플 때 왜 저한테 떠넘기려고 들어요? 이게 계모가 아니면 누가 계모인가요? 자기 새끼 아플 때 남 손 빌리려고 머리 굴렸는데. 아이 뭐야? 인연이 진짜 내 아들 생각해서 참아줬더니 기어오르려고 들어? 이런 덜 떨어지고 못돼 처먹은 게 있어. 법적으로 아직 부부라고 해도 고작 종이에 불과해요. 저는 1년 전에 이미 끝이었어요. 그러게 사람답게 처신을 잘했어야지. 저 세상에 가든지 말든지 니들끼리 어디 한번 잘해봐. 오늘부로 우리 부부연은 제대로 끝이니까. 그리고 어머님,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세요.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을 뿐이 죽기 전까지도 그렇게 심보를 고약하겠으면 지옥밖에 더 가겠어요? 아, 뭐 둘이 지옥에서라도 만나고 싶어서 환장한 건가? 수술비 땡전 한 푼 도와주지 않고 병문안조차도 오지 않았으면서 자기 아들이 아프니 제 손을 빌리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자기네 집 종 정도로만 여겼나 봅니다. 끝까지 이기적이고 저를 우습게 여긴 이 모자의 소나기에는 더는 놀아날 생각은 없었어요. 한번 된통 아파 보니 그간 저를 무시하고 홀대하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쩔쩔매며 살았던 게 너무도 미련했던 거더라고요. 저는 그간 남편과 살면서 수도 없이 쌓아놓았던 이혼 서류를 안방에서 꺼내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마구잡이로 집어던졌어요. 그러고는 작은 방에 숨어있는 아이들을 달랜 뒤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향하는 내내 아이들은 뭐가 그리 불안한지 덜덜 떨어댔어요. 그런 아이들을 양품에 넣어 꼭 끌어안은 채 한참 동안 있었어요. 이틀 정도는 아이들이 저와 떨어져 있는 것을 많이 불안해했어요. 그 정도로 그날의 일이 꽤 충격적이었던 거겠죠. 그랬기에 더욱 참을 수 없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이혼 소송을 정말 철저히 준비했어요. 제 결혼에 가장 큰 힘을 실었던 친정아빠는 자신의 잘못이 커 제가 이런 수모를 겪게 되었다면서 저의 이혼을 더욱 지지해 주었고 이 분야에서 꽤 업적이 좋은 변호사까지 연결해 주었어요. 제가 변호사까지 고용했다는 소식을 접한 시어머니는 그제야 제게 찾아와 지난날 모두 후회한다며 눈물 연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자기들에게 서운했을지 이제야 이해한다면서 말이에요. 그저 자신의 아들이 병마와 싸웠는데 이혼의 아픔까지 겪게 만들 수는 없었던 거죠. 시어머니도 부모이니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남의 귀한 자식이라는 것을 간과한 채 홀대한 시어머니의 말에 단 1%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자기들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니 이 일을 통해서라도 티끌 만한 것이라도 좋으니 배움이 있었으면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만 돌아가라고 냉대하니 시어머니는 그새를 못 참고 그 못된 성정을 드러내며 제게 암 재발해서 또 그 아픔을 맛보라며 험담을 하고는 제가 신고 있던 신발에 침까지 뱉고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언행도 놓치지 않고 모두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물로 남겼고 그 덕에 제가 원하는 결과를 모두 얻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암투병으로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이혼 위자료까지 제게 두둑히 챙겨줘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던 집은 시어머니는 그 집을 빼서 그 돈으로 남편의 병원비에 보태겠다고 했지만 집 자체가 저희 친정부모님의 명의였던 터라 실상은 나눌 명분도 없었던 것이었죠. 양육권이야 뭐 시댁에서 워낙 우리 아이들을 예뻐하지 않았던 터라 욕심도 내지 않더라고요. 양육비 문제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도 곧 말끔히 해결돼서 양육비까지 시부모님의 돈으로 따박따박 받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재판 당시 제가 자기네 집안이 싫어 도망치듯 나가는 것인데 왜 남편이 위자료를 내야 하냐고 깽판을 치기는 했지만 그 덕에 결과적으로는 제게 더 큰 득이 되어 돌아왔어요. 심보 고약하게 쓰던 시모 밑에서 똑같이 굴던 남편. 어디 말년에 어떻게 살게 될지 제가 지켜볼 겁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지긋지긋하던 쓰레기 더미를 이제야 말끔히 정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사랑스러운 아기들까지 저밖에 모르고요. 암에 대해서도 완치 판정을 받은 지 꽤 되었어요. 하지만 독한 약으로 치료를 받았던 것 때문에 체력이 확 좋아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틈틈이 건강관리도 하면서 지내니 활력이 넘치는 느낌이에요. 저는 아르바이트식으로 했던 공방일을 직원으로 채용되어 더 제대로 배우게 되었고 또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었어요. 제게 공방일을 알려줬던 사장님이 사업을 넓혀가면서 함께 동업을 하자고 제안해 주었어요. 그래서 다른 호점을 맡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했지만 하다 보니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직원을 구해 공예품을 많이 만들어 온라인 사업도 시작했어요. 요즘은 브랜드만 따지기보다는 가성비와 상품의 품질을 더욱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아직은 대성했다고 말하기는 많이 부족한 사업하지만 조금씩 매출도 오르고 경제적으로 조금씩 여유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전 남편이 위자료에 대출을 좀 보태긴 했지만 셋이서 풍요롭게 지낼 수 있을 만한 집을 얻기도 했었죠. 아이들도 어느덧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고 주장할 만큼 성장했네요. 세상 물정도 어느 정도 배워가고 있을 만큼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아니라며 저를 많이 구박했지만 저는 제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친구 같은 딸이 둘이나 있어 너무나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돌싱 워킹맘의 하루는 꽤 힘들고 또 고단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우리 딸들과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스르르 녹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는 딸이 최고라는 말이 있나 봐요. 앞으로도 딸들과 언제나처럼 소중한 날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건강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항암 치료를 했는데도 몸이 돌아오지 않아 대소변까지 이전 시모가 다 받으면서 간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려오는 말로는 간병인을 구할 돈도 없어 이전 시모가 혼자 독박으로 간호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게가 기울게 되면서 이전 시부가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기웃거리면서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사람이 마음을 곧게 써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들도 이제야 제 심정을 이해할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들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저는 그렇게 안 살면 되니까요. 저희 딸들 또한 잘 클 수 있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평온한 날 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